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달빛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영조 12년 가을 경기도 양주 땅 작은 마을에 3일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세상을 밝혔다. 어둡게 만들기를 반복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을 끝자락 초라한 초가집 한 채에서 32살 과부 박씨가 7살, 5살 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지붕 이곳저곳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가을마다 지붕을 손보았는데 그가 떠난 뒤로는 그럴 여력이 없었다. 박 씨는 서둘러 항아리와 대야를 이곳저곳에 놓아 빗물을 받았다. 뚝, 뚝, 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큰아들 복동이가 어머니 치마폭을 움켜쥐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작은 아들 석동이는 이미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울고 있었다. 괜찮다, 얘들아. 비는 곧 그칠 게다. 우리 복동이, 석동이는 씩씩한 사내 아이들이잖니? 박 씨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흔들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이 폭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밭의 곡식들은 모두 떠내려갔을 것이다. 올 가을 수확은 물 건너갔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끼니를 이어가야 할까? 박 씨의 마음은 빗물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남편을 역병으로 잃은 지 3년, 품팔이와 바느질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다. 오늘 저녁도 묽은 좁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자신은 물만 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우당탕,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십니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가? 혹시 도둑은 아닐까? 길 잃은 나그네요.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품위가 느껴지는 말투였다. 이 밤중에 혼자 사는 과부 집인데 박 씨는 망설였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 폭우에 갈 곳이 없소. 제발 부탁이오.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과부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해도 이 악천후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 씨는 한참을 고민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밤중에 낯선 남자를 들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온갖 소문이 돌 것이다. 하지만 이 폭우에 천둥이 치는 밤에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 씨는 아이들을 안방 구석으로 데려가 숨긴 뒤 부엌 한쪽에 있던 낡은 삼배 보자기로 칸막이를 쳤다. 그리고 조심스레 살인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허름한 갓에 남루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번개가 번쩍일 때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눈빛이 깊고 위험이 있었다. 이리 드시죠. 조심하시고요. 박 씨는 남자를 마루로 안내했다. 남자의 신발을 보니 비록 낡았지만 좋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 신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공손히 절을 했다. 그 절하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다. 한밤중에 폐를 끼쳐 송구하오. 소인이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소이다. 아닙니다. 이 폭우에 어찌 사람을 돌려보내겠습니까? 제가 드릴 건 변변찮지만 일단 몸을 좀 녹이세요. 박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마루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난한 집이었다.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다. 하지만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가난해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집이었다. 마님, 혼자 사신다 하셨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을 여의고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슬픔이었다. 힘드시겠소이다. 살아야지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박 씨는 부엌으로 가서 허겁지겁 불을 지폈다. 젖은 장작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부싯돌을 쳐서 겨우 불을 붙였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솥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좁쌀죽이 반 그릇 남아 있었다. 원래는 내일 아침에 물을 타서 아이들과 나눠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나그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박 씨는 죽을 정성스럽게 데웠다. 그리고 마당 한쪽 장독대로 나가 김치 몇 조각을 꺼냈다. 비를 흠뻑 맞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낡은 사기 그릇에 죽을 담고 김치를 곁들여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다. 따뜻하게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변변찮습니다. 박 씨가 죽 한 그릇을 내밀자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황송하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남자는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좁쌀죽은 묽고 건더기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 궁궐에서는 매일 사내진미가 차려지지만 그 어떤 음식도 이 한 그릇 죽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남자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천천히 한술 한술을 소중히 떠먹었다. 맛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좁쌀도 별로 없고 간도 싱거워서. 박 씨가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요. 이렇게 귀한 음식을 어디서 또 맛보겠소. 마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오. 남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마님, 이 죽은 혹시 내일 아침 드실 것이 아니었소? 박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게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다른 음식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한 그릇을 낯선 나그네에게 내준 것이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선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넉넉한 자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죽을 다 먹은 남자는 여전히 온몸이 젖은 상태였다. 도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그렇게 계시면 몸살이 나시겠어요. 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저기, 방에 돌아가신 제 남편 옷이 있습니다. 입으시고 이 옷은 말리시죠. 박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창롱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깨끗이 빨아서 고이 간직해둔 남편의 옷이 있었다. 남색 도포였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옷이었다.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입던 것이었다. 박 씨는 옷을 꺼내 잠시 품에 안았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이 옷을 어려운 분께 드려도 괜찮겠지요? 당신도 착한 분이었으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옷을 들고 마루로 나왔다. 이걸 입으세요. 깨끗하게 빨아둔 겁니다. 남자는 옷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알 수 있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옷.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일 것이다. 이건 마님의 소중한 물건일 텐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신 분이 입으시던 옷인데 이렇게 쓰이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영정 앞에만 놔두기엔 남편도 이렇게 어려운 분을 돕는 데 쓰이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남자는 그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3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 여인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남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비록 낡은 옷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옷에는 한 여인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다. 마님, 남편 되시는 분은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역병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지요. 이제 저와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되뇌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역병. 침도, 아니 소인도 알고 있소.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소. 어르신께서도 가족을 잃으셨나요? 박 씨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많은 이들을 잃었소. 소중한 이들을. 남자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박 씨는 남자에게 누더기 이불 한 채를 건넸다. 가장 두꺼운 이불이었다. 원래는 자신이 덮던 것이었다. 누워 계시죠. 밤새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으니 편히 주무세요. 고맙소. 마님.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남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마님은 이 밤중에 혼자 계신데 낯선 일을 들이시는 게 두렵지 않으셨소?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밤중에 남자를 들인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온갖 소문이 돌 겁니다. 그런데도 문을 여셨소? 이 폭우에 사람을 그냥 내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여자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라.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현명하신 어머니셨구려. 남자가 감탄했다. 그렇다면 마님은 성현의 가르침을 아시오? 아닙니다. 글은 모릅니다.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겠습니까?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만 마음에 새기고 살 뿐입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을 몰라도 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오. 글만 아는 선비들보다 마님이 훨씬 훌륭하시오. 과찬이십니다. 박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마님, 혹시 제가는 생각 안 하시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이 둘 딸린 과부를. 그런 생각 마시오. 마님 같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아내로 모시고 싶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남편이 제게 두 아들을 남겨줬으니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됩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여인이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다. 칸막이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짝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두 쌍의 큰 눈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동아, 석동아, 들어가 있거라. 늦었다. 박 씨가 다급히 말했지만 남자가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괜찮소. 아이들을 보고 싶소. 이리 오너라.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큰아이 복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길을 잃으셨어요? 그렇단다. 어두운 밤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치는데 무서우셨겠어요. 복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조금 무서웠단다. 너희들은 무섭지 않았니? 저희도 무서웠어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잤어요. 작은 아이 석동이가 말했다. 여전히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너희들은 착한 아이들이구나.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어머니는 너희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란다. 네,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복동이가 힘차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맨날 배고프시면서도 저희한테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석동이가 덧붙였다. 박 씨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다. 석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있구나. 복동아, 석동아, 너희들 이름은 누가 지었니? 남자가 물었다.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복동이는 복이 온다는 뜻이고 석동이는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래요. 복동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좋은 이름이구나. 너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복과 강인함을 주고 싶으셨나 보다. 아저씨는 아이들 있으세요? 석동이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있단다. 너희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지. 하지만 자주 보지 못한단다. 왜요? 아저씨 일이 바빠서. 늘 미안한 마음이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박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런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구나. 짐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자는 사실 미행을 나온 영조 임금이었다. 신하들 몰래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기 위해 홀로 궁을 나섰다가 갑작스런 폭우를 만난 것이었다. 영조는 요즘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화려한 궁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몰래 궁을 나섰다. 신하들이 알면 만류할 것이 뻔했다. 위험하다고 임금의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말릴 것이다. 하지만 영조는 결단을 내렸다. 진짜 백성의 삶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은 제대로 된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이 가난한 과부.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한 그릇 죽을 나눠주었다. 돌아가신 남편의 소중한 옷을 아무렇지 않게 내주었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영조의 가슴을 울렸다. 짐이 과연 이런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가? 영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 사내진미가 차려지고 비단옷이 쌓여 있다. 그런데 여기 이 과부는 좁쌀죽 한 그릇으로 온 가족이 끼니를 때우고 있다. 역병으로 남편을 잃었다고 했다. 그 역병 때 영조도 무언가를 했었다. 약을 풀고 의원을 보냈다. 하지만 충분했을까? 이 여인의 남편은 구하지 못했다. 짐이 부족했구나. 짐의 정책이, 짐의 노력이 부족했어. 영조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 아닐까. 마님, 영조가 칸막이 너머로 조용히 불렀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 짐은. 아니, 소인은 이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오. 꼭 기억해 주시오. 아닙니다. 은혜라니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마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세상에는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소. 영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다. 밤새 비는 계속 쏟아졌다. 천둥과 번개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박 씨는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일어나 지붕을 확인했다. 빗물이 새는 곳에 추가로 그릇을 놓았다. 영조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가난한 과부의 삶, 저 어린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현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조금씩 찾아들었다. 먼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수와 김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는데 남자가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박 씨가 놀라 물었다. 잠이 오지 않았소. 여러 생각이 많아서 말이오. 영조는 천천히 일어났다.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부터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마님, 소인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저는 박 씨라 합니다. 본관은 밀양이고요. 그쪽은 어디서 오셨는지? 소인은 이름 없는 떠돌이라고만 해두시죠. 하지만 마님,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꼭 기억해 주시오. 영조는 진지하게 말했다. 영조는 품속에서 작은 폐물 하나를 꺼냈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다. 정교한 용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변변찮지만 인연의 증표로 삼고 싶소. 박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이 무늬는, 이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박 씨는 비록 그를 모르지만 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서 용 무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함부로 새길 수 없는 무늬였다. 제발 받아주시오. 이것이 인연의 증표가 될 것이오. 소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것을 보이면 마님이 소인을 알아보실 것이오. 정말 다시 오실 건가요? 박 씨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반드시 오겠소. 길게는 한 달, 짧으면 보름 안에 다시 찾아뵙겠소.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씨는 망설이다 결국 놀이개를 받았다. 손에 쥐어보니 묵직했다. 진짜 옥이었다. 비가 완전히 그치자 영조는 떠날 채비를 했다. 박 씨가 건네준 남편의 옷을 정갈하게 입고 젖은 자신의 옷은 작은 보따리에 쌌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조가 깊이 절을 하자 박 씨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재워드린 것뿐인데요. 길 조심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무사하시길. 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단 하루를 함께 보냈을 뿐인데 이 나그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아저씨, 또 오실 거예요? 복동이가 뛰어나왔다. 뒤에서 석동이도 따라 나왔다. 그럼 꼭 다시 올게. 그때는 너희들에게 선물도 가져올게. 영조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짜요? 약속이에요. 석동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영조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새끼손가락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한다. 그리고는 마을 어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 씨는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대체 누구실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가난한 과부인 자신과 저런 품이 있는 양반이 무슨 인연이 있겠는가. 아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양반이겠지. 한 번 만나고 마는 인연일 것이다. 박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밭에 나가 폭우로 망가진 곡식들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대부분 쓸모없게 되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후에는 마을 부잣집에서 바느질품을 받아왔다. 저녁까지 바늘을 놀리며 옷을 꿰맸다. 눈이 침침해도 멈출 수 없었다. 이게 아이들 끼니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나그네의 말이 맴돌았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소. 그가 정말 다시 올까? 영조가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길은 언제나 고되었다. 아이고, 박 씨 아주머니.
동네 안악 하나가 박 씨를 보더니 수군거리며 다른 안악들에게 뭔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피해갔다. 무슨 일입니까? 박 씨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 과부가 밤에 남자를 들였다던데. 한 안악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쉿. 조용히 해. 당사자 앞에서.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소문이 났구나. 그날 밤 나그네를 재운 것이 마을에 알려진 것이다. 아주머니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날은 폭우가. 박 씨가 해명하려 했지만 안악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박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다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그네를 돌려보냈다면 평생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박씨마님, 박씨마님 어디 계십니까?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예, 여기 있습니다만. 박씨가 밖으로 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양에서 어마어마한 행렬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그 행렬이 박씨 마님 댁을 찾는다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씨는 아연실색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그날 밤의 나그네와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은 떠돌이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장님, 정말 저를 찾는다고 확실히 들으셨습니까? 확실합니다. 선발대가 와서 박씨, 과부가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수군거렸다. 박씨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혹시 죄를 지어서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내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박씨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오시 오후 5시가 되자 마을 어귀로 거대한 행렬이 들어섰다. 먼저 말을 탄 무관 수십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창과 칼을 번쩍이며 위풍당당하게 행진했다. 그 뒤로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따라왔다. 용 무늬가 새겨진 황금빛 가마였다. 그 주변을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어이 행차시다. 모두 엎드려라. 선두에 선 무관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박씨도 두 아들을 끌어안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어이 행차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 어이라는 말은 임금님의 행차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박씨 과부가 사는 집이 어디냐? 내관 하나가 날카롭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박씨네 초가집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행렬이 천천히 박씨네 집 앞으로 다가왔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무거운 침묵이 마을을 짓눌렀다. 가마가 박씨네 초가집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관들이 재빨리 다가가 가마 문을 열었다. 가마에서 누군가 내렸다. 화려한 용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용포에는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수놓아져 있었다. 오조룡포. 오직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박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신발끝만 보아도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 수 있었다. 황금빛 비단으로 만든 신발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임금님이 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가난한 과부집 앞에 오셨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고개를 들어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 박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목소리는 박씨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나그네. 그렇소. 박씨 마님. 짐이 바로 그날 밤 마님 댁에 신세를 진 자요.
영조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짐이라고? 그 말은 곧 임금님이라는 뜻이 아닌가. 전하를 몰라 배웠고 무례를 저질렀사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를 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임금님께 좁쌀죽을 대접했다니, 임금님께 남편의 낡은 옷을 드렸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시오, 박씨 마님. 무례라니 오히려 짐이 마님께 큰 신세를 졌소. 영조가 직접 박 씨를 일으켜 세웠다. 임금이 직접 백성을 일으켜 세우다니.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몰라 배웠고. 박 씨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 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오? 이 나라에 높은 벼슬아치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지만 마님처럼 진심으로 어려운 일을 돕는 이가 얼마나 되겠소. 영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한 그릇 죽을 내주셨소. 돌아가신 남편의 소중한 옷을 아낌없이 내주셨소.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까 박 씨를 수군거리던 안악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하의 말씀이 과분하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다. 과분하지 않소. 짐은 그날 밤 마님에게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보았소. 영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으시오. 이 박 씨 마님이야말로 진정한 백성의 모범이오. 영조는 시종에게 손짓했다. 시종들이 커다란 상자들을 가져왔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상자들이었다. 박 씨 마님, 짐이 준비한 하사품을 받으시오. 첫 번째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황금 300냥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감탄의 탄성을 질렀다. 300냥, 그것은 이 마을 최고, 부자도 한 번에 모아보기 힘든 거금이었다. 평범한 양반집이 10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전하, 이건 너무 과분하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마님이 짐에게 베푼 한 그릇 죽의 값이오. 그날 밤 그 따뜻한 죽이 짐의 마음을 얼마나 녹였는지 아시오? 그 온기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했소. 영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두 번째 상자가 열렸다. 최고급 비단과 명주로 만든 옷가지들이 수십 벌 들어 있었다. 한 벌 한 벌이 모두 정교한 수놓음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것은 마님이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아낌없이 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오. 마님의 그 넓은 마음에 짐은 깊이 감동했소.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세 번째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쌀, 보리, 콩 등 각종 곡식의 그림이 그려진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향후 10년간 매년 마님 집에 곡식 100석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의 문서요. 관아에서 매년 가을이면 직접 배달할 것이요. 100석이면 큰 부잣집에서나 소비하는 양이었다. 박씨네 식구로는 1년에 10석도 채 먹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런 엄청난 하사를 눈앞에서 보다니. 하지만 영조의 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내관에게 손짓했다. 박씨 마님, 짐이 마님의 삶을 살펴보니 과부로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더군요. 역병으로 남편을 잃으신 후 3년간 얼마나 고생하셨소?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의 처지를. 박씨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할 일이 아니오. 오히려 짐이 부끄럽소. 이 나라의 임금이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영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책이 담겨 있었다. 영조는 내관에게 또 다른 문서를 가져오게 했다. 커다란 두루마리였다. 이것은 토지 매매 문서요.
아니, 매매가 아니라 하사문서요. 이 마을 북쪽에 있는 논밭 30마지기를 마님께 하사하는 바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라 웅성거렸다. 30마지기면 중간 규모 양반집 수준의 땅이었다. 제대로 경작하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규모였다. 그리고 이것. 영조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집 짓기에 드는 비용 200냥이요. 이 초가집은 너무 낡았소. 지붕도 새고 벽도 금이 가 있더군요. 새 기와집을 지으시오. 좋은 목수를 보내드리겠소. 박 씨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룻밤 한 그릇 죽을 대접했을 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보답을 받다니. 황금 300냥, 비단옷 수십 벌, 10년간 매년 곡식 100석, 땅 30마지기, 집 짓기 비용 200냥. 이것은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였다. 전하,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이런. 박 씨는 오열했다. 천하지 않소. 마님은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오. 신분이 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귀한 것이오. 영조의 말에 신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움과 감탄의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다. 전하, 이는 과분한 은전이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영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다. 과분하지 않소. 마님의 선행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오. 짐이 마님에게 진 빚은 황금으로 잴 수 없소. 그때 두 아이가 칸막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임금님의 위험에 눌려 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영조는 아이들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복동이, 석동이라 했지? 이리 나오너라. 네, 아저씨. 아니, 전하. 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어머니 뒤로 바짝 붙었다. 무서워하지 말 거라. 아저씨가 약속했지. 선물을 가져오겠다고. 영조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 기억해요. 복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 둘을 위해서도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단다. 영조는 다시 내관에게 손짓했다. 내관이 2개의 문서를 가져왔다. 이것은 서당 입학 허가증이다. 한양에 있는 성균관 산하 최고의 서당에서 너희 둘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할 것이다. 전하, 이는 정말. 박 씨가 다시 오열했다. 성균관 산하 서당이라면 양반 자제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이들만 다니는 곳이었다. 거기에 자신의 아이들이, 과부의 아들들이 다닐 수 있게 되다니. 그리고 영조는 계속 말했다. 두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책, 붓, 종이, 의복, 식사 모두 궁중에서 제공할 것이다. 마님은 아무 걱정 마시오.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소.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이 바라는 최고의 보답이오. 영조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동이와 석동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영조가 당부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다. 영조의 행차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 한양에서는 물론이고 팔도, 방방곡곡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 과부집에 하룻밤 묵으신 임금님께서 그 과부에게 어마어마한 은전을 베푸셨다더라. 한 그릇 좁쌀죽의 은혜를 300냥 황금으로 갚으셨다지?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땅 30마지기와 집 짓기 비용까지 내리셨다던데? 아이들은 한양 최고의 서당에 보내셨다더라.
역시 우리 임금님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시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영조를 칭송했다. 그리고 박씨의 이야기는 선행의 모범으로 회자되었다. 박씨네 마을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박씨네 집을 구경하고 갔다. 저기가 바로 그 집이래. 임금님께서 하룻밤 묵으신 곳이지. 과부가 마지막 한 그릇 죽을 드렸다는. 마을 입구에는 의로운 과부의 마을이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영조가 직접 글씨를 써서 보낸 것이었다. 그동안 박씨를 무시하거나 괄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박씨 마님, 제가 전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저희 집 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바느질 솜씨가 좋으시니. 마님, 저희 아이도 공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지. 아첨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여러분,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리실 거예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박씨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저렇게 큰 부를 얻었는데도 교만하지 않다니. 역시 마음이 고운 분이야. 우리도 박씨 마님을 본받아야 해.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박씨의 선행이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박씨에게 은전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박씨는 새로 지은 15칸짜리 기와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은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집이 되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30마지기 땅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생활은 넉넉해졌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바느질을 계속했다. 일하는 손이 가장 복된 손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복동이와 석동이는 한양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방학 때마다 집에 돌아왔다. 두 아이는 놀랍도록 성장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고 사서삼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선생님께 크게 칭찬받았어요. 복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무슨 일로? 박씨가 웃으며 물었다. 제가 쓴 글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효도에 관한 글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읽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썼어요. 석동이가 덧붙였다. 박씨는 두 아들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어느 가을날 다시 한번 궁궐에서 사신이 왔다. 박씨 마님, 전하께서 마님을 궁궐로 초대하셨습니다. 궁궐로요? 무슨 일로? 박씨는 놀라 몸둘 바를 몰랐다. 사신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전하께서 민생 간담회를 여시는데 마님 같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답니다. 백성들의 실제 삶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틀 후 박씨는 생전 처음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화려한 경복궁의 위용에 압도되었다. 이곳이 그날 밤 그 나그네가 사는 곳이었구나. 영조는 여전히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박씨 마님. 마님은 짐의 스승이나 다름없소. 마님에게서 짐은 많은 것을 배웠소. 전하, 송구하옵니다. 박씨는 깊이 절했다. 편히 앉으시오. 오늘은 마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소. 영조는 박씨를 비롯해 전국에서 온 15명의 백성들을 접견했다. 농부, 상인, 장인, 어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다. 대신들은 반대했었다. 전하, 천한 백성들을 어전에 불러들이다니 채통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다. 채통이 백성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짐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오. 이 나라가 진정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히 말해 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영조의 진심 어린 물음에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다. 한 농부가 말했다. 전하,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다. 관리들의 부정이 심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박 씨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전하, 소인 같은 과부나 호라비들이 자식을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말씀하시오. 영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마다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이 있으면. 박 씨의 말에 다른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조는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듣고 있는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도록 하라. 세금 경감 방안을 연구하고 관리 감찰을 강화하라. 과부와 호라비를 돕는 법을 만들고 마을마다 서당을 세우도록 하라. 전하, 그러시려면 막대한 예산이. 한 대신이 반대했다. 예산은 짐이 어떻게든 마련하겠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법이다.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의 간담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되었다. 과부와 호라비를 돕는 자율법,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향교 확대 정책, 부정관리를 처벌하는 삼사제도 강화 등이 하나씩 만들어졌다. 박 씨는 궁궐을 나서며 생각했다. 그날 밤 한 그릇 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박 씨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여러 버전으로 전해졌다. 한 그릇 죽의 선행이 300냥 황금을 불렀다더라. 아니야, 300냥만이 아니라 30마지기 땅과 기와집까지. 임금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셨다지. 그 과부는 정말 마음씨가 곱다더라. 큰 부를 얻고도 교만하지 않다지. 이 이야기는 후대로 전해지며 여러 교훈을 남겼다. 첫째, 진심 어린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둘째,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마음씨가 더 중요하다. 셋째,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넷째, 임금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국에서 박 씨를 본받으려는 운동이 일었다. 마을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박씨계가 만들어졌다. 서로 품앗이를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모임이었다. 박 씨는 70세까지 장수하며 두 아들이 모두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동이는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라 결국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백성을 사랑하는 청렴한 관리로 소문났다. 석동이는 지방 수령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특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정책을 펼쳐 자애로운 수령으로 칭송받았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늘 겸손했고 어려운 일을 돕는 데 힘썼다. 임종 직전 박 씨는 손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할머니의 말을 잊지 말 거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운이 아니란다. 마음씨 때문이야.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라. 어려운 일을 도우는 것이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란다. 네, 할머니. 손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잊지 말 거라. 폭우가 치던 그날 밤, 한 나그네를 재워준 것이 우리 집안의 시작이었단다. 누구에게든 친절하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박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친히 제문을 지어내렸다. 영조 자신도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짐이 미행 중 만난 박 씨는 가진 것 없었으되 마음만은 부자였도다. 한 그릇 죽에 온 정성을 담았고 낯선 이에게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아낌없이 내주었도다. 그 밤 짐은 비로소 백성의 진심을 보았고 임금으로서의 책임을 깨달았노라. 궁궐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짜 백성의 모습을 보았도다.
박 씨의 선행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도다. 그녀의 한 그릇 죽이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살렸고 그녀의 선한 마음이 온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쳤도다. 짐은 박 씨를 잊지 못하리라. 그녀야말로 진정한 의로운 백성이었도다. 영조의 제문은 전국에 전파되었고 박 씨의 무덤 앞에는 일부인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이후 영조는 박 씨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전국의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마을마다 의창이 장을 세워 흉년에 대비하게 했다. 과부와 고아를 돕는 법을 강화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향교를 확대했다. 그리고 매년 음력 7월 7일 그날 밤을 기념하는 은이절은 이지혜를 정했다. 이 날은 전국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선행을 베푸는 날이 되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진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과부의 따뜻한 마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킨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선행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었다. 하늘은 선한 일을 저버리지 않는다. 작은 선행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도, 권력도, 신분도 아닌 바로 따뜻한 마음이다. 박 씨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그녀가 베푼 한 그릇 죽은 그저 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었고 사랑이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다. 임금 영조도 그것을 알아보았다.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가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악천후로 과부집에서 하룻밤 신세진 임금님의 진정한 의미였다. 한 사람의 선행이 한 가정을 일으켰고 한 가정의 변화가 한 마을을 바꿨으며 한 마을의 이야기가 온 나라를 움직인 것이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세상의 법칙이다.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